이상철과 지은호가 나란히 웃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부터 이지혁의 머릿속은 매일 같은 장면을 다시 재생하고 있었다. 버스 정류장, 아버지가 누군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다가 웃으면서 캔커피를 건네던 그날. 그 옆에 서 있던 사람이 하필이면 지은호였다. 아버지가 회사 선배에게 보이던 그 미묘한 다정함, 지은호가 자신에게 보이던 웃음과는 또 다른 결의 편안함. 둘이 도대체 언제부터 알고 지낸 거지? 그 질문이 며칠째 가슴에 걸리자. 결국 저녁을 먹고 난 뒤 이지혁은 거실에서 TV를 보던 이상철 앞으로 다가갔다. 아버지, 저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약간 낮아지자 이상철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다. 저번에 버스 정류장에서 아버지랑 은호 씨 같이 있는 거 봤어요. 아버지, 그 친구랑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잠시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이상철 입가에 어렴풋이 웃음이 번졌다. 그 친구? 처음 본 건 너네 집 공사할 때였지. 생각보다 훨씬 오래된 인연이었다. 재개발이 꼬이면서 시공사에서 잘려나온 뒤 일용직 잡부로 여기저기 불려다니던 때. 그때 맘대로 집 리모델링 현장에 인테리어 코디네이터 명찰을 단 젊은 여자가 하루 종일 도면을 끌어안고 뛰어다녔다고 했다. 처음엔 그냥 어린 친구가 고생하네 정도로만 봤다. 비 와서 현장 난리 난 날이 있었어. 다들 짜증나서 투덜거릴 때 그 친구 혼자 우비 뒤집어 쓰고 현장 아저씨들 도시락 챙겨주더라. 그 장면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고 했다. 공사가 엉켜 중단된 뒤 둘의 두 번째 만남은 전혀 다른 곳에서 이뤄졌다. 편의점 알바할 때 있었잖아. 그때 그 친구가 계산대에 뭐 사러 왔더라니까. 그날부터였나 편의점 앞 벤치에서 가끔 마주쳤지. 맥주 하나 사서 앉아있으면 슬그머니 옆에 와 앉는 거야. 이상철은 그때를 떠올리며 피식 웃었다. 내 이름 발음이 영 어색하다고. 성철도 아니고 철리도 아니고 그냥 얼리씨라고 부르겠다더라. 그 뒤로 계속 날 얼리씨라고 불러.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 괜히 웃음이 났지만 마음 한쪽은 더 복잡해졌다. 아버지가 자신에게조차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마음을 지은호에게는 털어놓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무슨 얘기까지 했는데요? 별 얘기 다 했지. 이상철은 한숨을 섞으며 말을 이었다. 이지혁과 싸우고 마음이 답답했던 날, 아들 흉도 보고 자식 걱정도 하고 나이 들수록 두려운 것들 이야기도 털어놓았다. 그때마다 지은호는 자신 이야기도 조금씩 꺼냈다고 했다. 입양하라는 사실, 왜 버려졌는지도 모르는 채 늘 마음 어딘가가 비어있는 느낌, 그래도 버려졌다보다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보겠다는 억지스러운 위로까지. 부모가 버린 게 아닐 수도 있대. 사는 게 너무 버겁다 보면 놓쳐버릴 수도 있는 거라고. 자기도 그렇게 믿기로 했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상철은 알 수 없는 먹먹함을 느꼈다고 했다. 참 속 깊은 아이다. 그 친구가 너 얘기도 했어. 회사에 선배 한 명 있는데 답답할 만큼 책임감 강한 사람이라고. 농담 섞어서 말하긴 했는데 듣다 보니까 영락없이 내 얘기더라. 이지혁의 귀끝이 붉어졌다. 자신이 모르는 곳에서 자신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있었다는 사실, 그 이야기를 나누던 둘의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지면서 묘한 안도감과 질투가 동시에 올라왔다. 아버지, 그럼 은호 씨 좋아하세요? 좋지. 이상철은 망설임 없이 말했다. 딸 같고 내가 못 지켜준 사람 같고 그래서 내가 그 친구 옆에 있으면 나는 그냥 고맙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다. 근데 지혁아, 너는 왜 그 친구 얘기만 나오면 자꾸 얼굴이 빨개지냐? 이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부엌 쪽으로 몸을 피했다.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마음까지 들켜버린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한편 같은 시간 회사 사무실에 혼자 남아 도면을 정리하던 지은호는
들려서는 안 될 이름을 듣게 되었다. 언니. 문간에 서 있던 사람은 박영나였다. 가볍게 웃으며 그림 이야기나 하던 평소와 달리 오늘의 박영나는 눈빛부터 달라져 있었다. 작업실 인테리어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지은호는 펜을 내려놓았다. 우리 엄마 이야기 좀 해요. 언니 친어머니인 그 사람. 고성이라는 이름이 나오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지은호는 순간 숨이 막혔다. 자신이 생모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로도 입 밖으로 그 이름을 제대로 부른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 입에서 너무 쉽게 튀어나왔기 때문이다. 어떻게 알았어요? 한우진 오빠 병실 앞에서 둘이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언니가 오빠한테 간 이식해줬다는 것도 그 여자가 언니를 어떻게 이용했는지도. 지은호는 의자에 앉은 채로 천천히 허리를 굽혔다. 심장이 조여드는 느낌이 아니라 속살에 박혀있던 가시가 억지로 돌려지는 듯한 감각이었다. 박영란은 준비해온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엄마가 한 짓, 제가 아는 선에서 정리해왔어요. 종이에는 차분한 필체로 항목들이 적혀 있었다. 한우진 간질환 은폐, 쌍둥이 유기, 간 이식을 위해 지은호에게 접근, 건강검진 위장의 적합도 검사, 박영나에게 강제 결혼 종용, 이지원 제거 시도.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건 없었다. 이걸 왜 나한테 보여줘요? 언니한테. 엄마 편들 생각 없다는 거 먼저 보여주고 싶었어요. 박영란은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저도 엄마한테 많이 당했어요. 웹툰 그리는 거 다 몰래 했어요. 들키면 쓸데없는 짓 한다고. 작가들 다 짓밟아버릴 사람이라서요. 그제야 지은호는 눈앞의 여자가 단순히 철없는 재벌 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다. 엄마가 언니한테 한 짓도 다 알고 있어요. 언니가 간 이식해준 거, 그걸 위해 일부러 접근한 거, 검사도 몰래 돌린 거, 언니를 딸이 아니라 예비장기 창고 취급한 거. 지은호는 숨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이미 알고 난 뒤라 부정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려고요? 언니가 저랑 손잡아 줄 수 있어요?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다. 엄마한테 당한 사람끼리 같이 맞서보는 거예요. 저 혼자서는 못 이겨요. 근데 언니가 있으면, 그리고 우진 오빠까지 같이 서면 엄마도 쉽게 못 버틸 거예요. 지은호는 잠시 박영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같은 사람에게 버림받고 같은 사람에게 조종당해온 여자. 아저씨한테, 그러니까 아빠한테 다 말할 거예요. 엄마가 뭘 숨겼는지, 누굴 버렸는지, 누굴 이용했는지. 지은호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싸움은 단지 한 사람의 죄를 폭로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 전체를 다시 세우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겠어요. 손 잡을게요. 둘은 조심스럽게 손을 맞잡았다. 서로를 경계하던 두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본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지은호는 또 한 사람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편의점 벤치가 아닌 작정하고 약속을 잡은 카페였다. 이상철이 먼저 와서 앉아 있었다. 얼리 씨,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야. 금방 왔어. 평소처럼 가벼운 농담으로 시작했지만 대화는 곧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 저 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이상철의 눈이 커졌다. 그래서 어땠어? 버린 게 맞았어요. 지은호는 한 줄로 정리했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필요 없어서 두고 간 거였어요. 입양되던 날, 입양 기록에 남아있던 메모, 병원에서 만났을 때 고성이가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말들, 간 이식이 끝난 뒤 보인 태도, 모든 것을 짧게 요약해서 들려줬다. 쌍둥이 오빠가 있다는 것도 그때 알았어요. 근데 그 오빠가 제 고등학교 동창이자 얼리 씨가 아는 그 한우진이더라고요.
이상철의 표정이 굳었다. 자신이 아들처럼 아끼는 후배와 자주 이야기 나누던 그 청년이 사실은 이 여자의 오빠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둘을 이 이상한 관계로 묶어놓은 사람이 고성이라는 사실. 언니라서 도와준 게 아니라 친구라서 도와줬다는 말.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더 화가 나요. 지은호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얼굴로 말했다. 처음에는 정말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저를 버릴 생각이었고 나중에는 필요한 장기만 챙기려고 돌아온 거였어요. 이상철은 눈가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느끼면서도 목소리를 최대한 가라앉혔다. 은호 씨,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 무슨 짓을 했든 내가 한 선택은 누가 뭐래도 옳은 거야. 내 선택이 더럽혀지는 걸 난 절대 보고 싶지 않다. 근데 저 때문에는 아니어도 결국 그 여자가 바란 대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죄책감이 들어요. 나도 옛날에 비슷한 생각한 적 있다. 이상철은 조용히 군대 이야기를 꺼냈다. 야간 훈련 중 터진 불발탄 앞에 서 있던 소대장을 밀쳐내고 자신이 대신 부상을 입었던 날 그 소대장이 지금의 박진석이라는 사실. 어쩌면 내가 그때 몸을 안 던졌으면 지금 우리 애들 아예 없었겠지. 넌 지금 너를 붙잡아준 사람을 하나 더 만들었을 뿐이야. 그게 우진이고 그게 언젠가는 내가 될 수도 있고. 지은호는 그 말에 조금은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이 사람이 왜 지역 선배의 아버지인지 알겠다. 그 사이 또 다른 곳에서는 다른 진실이 모이고 있었다. 박성재는 요즘 재단 회계 자료를 이상하리만큼 자주 들여다보고 있었다. 같은 금액이 여러 계좌를 거쳐 돌다가 다시 이사장 개인 통장 옆을 스치는 구조, 파인드 탐정 사무소라는 이름으로 나가는 수상한 비용, 메모에 적힌 특정 인물 접촉, 경고라는 단어. 그 시기와 이지원이 오토바이에 2번이나 치일 뻔한 시기를 겹쳐보자 머릿속에서 하나의 이름이 또렷해졌다. 어머니. 그렇다고 섣불리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눈을 감자니 자기 자신이 공범이 되는 느낌이었다. 그때 이지혁에게 연락이 왔다. 성재야, 오늘 시간 좀 돼? 그날 밤 둘은 카페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다. 이지혁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조보아가 줬다. 한때 계약 결혼 파혼을 만들었던 그 이름이 이 타이밍에 다시 등장하자 박성재는 어이가 없었지만 영상이 재생되자 입에서 어떤 소리도 나지 않았다. 빗길을 달리던 검은 승용차, 정면에서 마주오는 택시, 멈추지 않고 달려든 차, 곧이어 들리는 충돌음. 그리고 사고 직후 운전자가 내리더니 전화기를 꺼내 집는다. 예. 말씀하신 대로 끝냈습니다. 잠시 뒤 병원 앞에서 정장을 입은 여자가 운전자에게 가방 하나를 건네는 장면이 선명하게 잡혔다. 신 팀장이지. 이제 더 숨길 수 없었다. 그날 택시에 타고 있던 사람, 우리 할머니랑 엄마였어. 이지혁의 목소리는 끝까지 감정을 누르려 애쓰고 있었지만 손등에 힘이 들어간 것만으로도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이거 이미 경찰에 넘겼다. 근데 회사 안에서는 누구한테 먼저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다. 박성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자신이 어머니를 향해 품어온 의심들이 비로소 사실일 수도 있다는 무게를 얻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싸움이 단순히 재정 문제나 가족 싸움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라는 걸 깨달았다. 며칠 뒤 또 하나의 오래된 인연이 42년 만에 재개되는 날이 찾아왔다. 박성재는 박진석의 서재로 들어가 한 사람의 이름을 꺼냈다. 아버지, 이상철 씨 아세요? 박진석의 손이 멈췄다. 서류 위에 올려져 있던 펜이
천천히 내려갔다. 왜 그 이름을 내 입에서 듣지? 지혁이 아버지세요. 제가 요즘 자주 뵙습니다. 박진석의 얼굴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과 어딘가 안도하는 표정이 동시에 스쳤다. 그날 밤 박진석은 결국 결정을 내렸다. 조용한 카페 한쪽,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두 남자가 서로를 향해 서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이상철 씨. 그러게요, 소 대장님. 옛 호칭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자 둘 다 짧게 웃었다. 하지만 곧 더 깊은 감정들이 얼굴 위로 떠올랐다. 그날 밤 일을 나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야간 훈련 중 불발탄 사고, 앞에 서 있던 자신을 밀쳐내고 대신 부상을 입은 소대원, 그 뒤로 평생 찾고 싶으면서도 찾지 못했던 이름. 그게 우리 애들이 친구가 되면서 다시 눈앞에 나타날 줄이야. 박진석은 눈앞의 사내를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 동시대를 함께 버텨낸 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둘은 그날 이후 가족끼리도 왕래하자는 약속을 하고 헤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두 집안이 한 공간에 모이는 날이 왔다. 박진석의 집 거실, 이상철 부부와 이지혁, 성재, 수빈, 영나가 함께 앉았다. 간단한 인사가 오간 뒤 박진석은 일부러 아이들 앞에서 42년 전 이야기를 꺼냈다. 야간 훈련 중에 사고가 났었다. 불발탄이 터졌는데 내가 앞에 서 있었지. 그때 이상철 씨가 날 밀쳐냈다. 그리고 대신 다쳤고, 이지혁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고 성재 역시 놀란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그래서 이상철 씨는 내 목숨을 한 번 살린 사람이다. 지혁은 아버지를, 성재는 이은인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다. 그때 문이 열리며 고성이가 들어왔다. 손님이 오셨다고 해서 내려왔어요. 평소처럼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이상철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미소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상철은 이미 지은호에게서 본 얼굴과 이름을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이구나. 그 아이를 버렸다는 사람. 처음 뵙겠습니다. 가운재단 고성희입니다. 이상철입니다. 짧은 인사 속에서도 묘한 긴장이 흘렀다. 이후 잠시 다른 가족들이 자리를 비운 틈에 복도에서 둘만 마주섰다. 고성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제가 뭐 눈치 없이 굴었나요? 아까 분위기가 좀 묘해서요. 아니요. 지은호 씨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고성희의 얼굴빛이 변했다. 누구한테서요? 본인에게요. 그리고 그 아이는 제게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상철의 말투는 공격적이지 않았지만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었다. 버려진 이야기, 속아서 간 이시까지 해준 이야기, 거기까지 들었습니다. 고성희는 두 손을 꼭 쥐었다. 상대가 누군지를 이제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었다. 박진석의 은인, 그리고 아들이 지은호의 선배. 그래서 저한테 뭘 요구하시는 거죠? 그 아이를 더 이상 건들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셨어요. 그 한 문장은 고성의 인생 전체를 향한 선고처럼 들렸다. 제가 박 회장님께 이야기를 꺼내도 되겠지만 지금은 은호 씨 부탁이 더 먼저입니다. 그 아이가 원하지 않아서 아직 말 안 한 겁니다. 고성희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그동안 관리하던 모든 정보의 판 위에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변수가 하나 더 생겼음을. 그리고 며칠 뒤 결정적인 밤이 찾아왔다. 박진석은 서재에서 고성희를 불렀다. 한우진, 진짜 병원에 그렇게 오래 있었던 거야?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성재가 자료를 가져왔어. 재단 돈이 이상한 데로 빠져나간 내역, 파인드 탐정 사무소, 그리고 이 USB 영상이 재생되자 고성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고를 낸 차, 운전자의 통화,
신 팀장이 돈 가방을 건네는 장면. 그리고 그날 택시 안에 타고 있던 사람. 조옥래, 김다정. 당신이 여기까지 했다는 거야?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박성재와 박영나가 들어왔다. 아버지,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아온 모든 조각들을 이제 한 번에 꺼내야 할 순간이었다. 한우진의 병, 지은호의 정체, 쌍둥이 유기, 간 이식을 위해 꾸민 접근, 성재와 수빈에게 가한 압박, 이지원에게 향했던 위협. 하나하나 말할 때마다 박진석의 표정이 굳어갔다. 성희, 이게 다 사실이야? 고성희는 처음으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변명하려 해도 이미 증거가 너무 많았다.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그땐 상황이 됐어. 박진석은 말을 끊었다. 설명을 듣기에는 죽은 사람과 다친 사람이 너무 많아.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마침내 짧은 한 문장이 떨어졌다. 이혼이야. 26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단 한 문장으로 무너지는 소리였다. 그리고 시간은 흘렀다. 2년 후 봄. 하객들이 모여 앉은 작은 예식장에서 두 집안이 다시 마주섰다. 이번에는 눈물과 분노가 아니라 그 모든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조심스러운 미소를 머금고 신랑 이지혁, 신부 지은호, 서류와 복수, 출생의 비밀과 죄책감 속에서 수없이 헤어졌다 이어지기를 반복했던 두 사람이 드디어 한자리에서 나란히 서 있었다. 사회자가 묻는 형식적인 질문 대신 줄에석에 서 있는 사람은 박진석이었다. 생명의 은인 아들의 손을 붙잡아야 하는 입장이자 한때 아내가 버리고 이용했던 딸에게 이제라도 가족이라는 이름을 건네야 하는 사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상처를 알면서도 평생 같이 걸어가겠습니까? 두 사람의 대답은 주저함 없이 나왔다. 네. 하객석 한쪽에서는 이상철과 김다정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당신, 우리 아들. 결국 여기까지 왔네. 그러게. 이렇게 예쁜 며느리까지 얻고. 박성재와 이수빈 역시 곧 있을 그들만의 결혼을 떠올리며 서로의 손을 잡았다. 박영나는 이제 더 이상 엄마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 이름으로 활동하는 웹툰 작가가 되어 이지원 옆에서 미소를 지었다. 한우진도 예전보다 조금 마른 얼굴이었지만 건강을 되찾아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다. 지은호와는 더 이상 피해자와 가해자의 아이가 아닌 쌍둥이 남매로서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는 중이었다. 그리고 저 멀리 어딘가에서 뉴스도 파티도 가족도 없이 홀로 조용히 살아가는 여자가 한 명 있었다. 한때 가운재단 이사장이라 불리던 이름 대신 평범한 주민번호만 가진 사람으로 기록된 인물. 고성희. 그녀는 이제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그 이름과 함께 자신이 만든 선택들의 무게를 조용히 견디고 있을 뿐이었다. 결혼식이 끝난 뒤 마당 한쪽에 서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두 남자가 있었다. 한 사람은 42년 전 야간 훈련장에서 다른 한 사람을 밀쳐내며 자신의 몸을 내던졌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빚을 마음속에 품은 채 군대도 사업도 가정을 일구어온 사람. 이상철과 박진석. 참,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불발탄이 안 터졌으면 지금 이 장면도 없었겠지. 둘은 나란히 웃었다. 아이들은 사진을 찍으며 떠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미 다음 세대를 기대하며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각자의 가슴 한편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질문들이 남아 있었다. 만약 이 진실들이 조금 더 일찍 혹은 더 늦게 밝혀졌다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서로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을까? 그리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지은호와 이지혁에게 가 닿았다. 복수 대신 진실을 택한 사람, 분노 대신 손을 잡은 사람,
도망 대신 서로를 향해 걸어온 사람들. 이제 이들의 화려한 날들은 겨우 시작일 뿐이었다. 과거의 그림자들이 언제, 어떤 모양으로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가운데 과연 이들이 이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 그리고 아직 세상 어딘가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버티고 있을 고성희와의 인연이 정말 이것으로 끝난 것인지, 그 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